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5월의 첫 월요일 오전 어떠셨습니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걸어보셨나요?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자, 드디어 벗는구나 하는 해방감과 함께 또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우려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첫 주 이슈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말 사이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이 됐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 예정인데 국회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까지 처리될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인 어제 새 정부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신구 정권 교체의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자, 부디 협력적으로 차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저기 날선 지점들이 보입니다. 자, 어제는 노동절이었죠. 이 노동은 아름답다는 말처럼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존중받고 자랑스러운 일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치열한 검증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부터 지금까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린 실내니까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지만 오늘 오시는 길 박 기자님, 네, 마스크 벗고 오셨어요? 쓰고 왔습니다. 왜? 추워서요. 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전혀 예상 못한 바람막이용으로. 아니, 쌀쌀한 감은 있는데 춥진 않지. 저 요즘에 이렇게 춥죠. 아유, 추워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점심 먹으러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60-70% 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쓰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걷는 게 좀 낯설다. 그리고 추워서. 그리고 추우면 옛날에 그 방한용 네. 털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털실 마스크. 그거 좀 얇아요. 네. 임 작가님은요?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 공원을 일부러 한번 이렇게 쫙 돌아봤는데요. 역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많은 데에 가면 이게 실외건 실내건 약간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거리두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라면은 실외에서는 완전히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벗을 텐데 네. 쓰는 것에 장점들이 또 있어요. 그럼요. 쓰시는 건 자유입니다. 벗는 건 제한이 네. 있지만. 네. 그렇죠. 자, 재확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벗고 다니면 경각심이 흐려지고 또 실외에서만 벗는 걸로 벗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실외에서 잘 안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우리보다 빠르게 이 유행이 왔다가 지금 좀 사그라든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빨리 푸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실외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실내보다 18분의 1밖에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안정세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면역이 생긴 그런 부분도 있고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푸는 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만, 2만 명대로 네.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다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출퇴근길에 대중교통 수단에서 그건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타기 전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탑승할 때 그리고 혹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을 네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우리 이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저녁에 퇴근 후에 한 잔씩 하신 분들이 지하철을 타실 때 그때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같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박 기자님에 대한 걱정과 응원의 이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자, 청취자 8288님, 박 기자님,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많이 춥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이 가난한 마음을 지적해 주셨고요. 네. 자, 3280님은 빵 터졌습니다. 박 기자. 추워서 저도 써야겠네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보약 한 첩을 지어줘야 될 것 같네요. 마음이 허한 거야,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진하고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5월인데 추워요. 자, 다음 이슈. 어제 일요일인데요. 오후에 드디어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이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실 8수석 체제예요. 네. 대통령실이. 근데 이걸 2실 5수석 체제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책실이 없어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민정 일자리 인사수석 이게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인사수석은 뭐 인사비서관, 민정수석은 법률비서관으로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일자리 수석실은 이 업무 같은 경우는 경제수석실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2실 5수석, 그러니까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제, 사회, 정무, 홍보, 시민사회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뭐 인선을 잠깐 중요 인선 외교안보실장만 말씀드리면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금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 임명이 됐고요.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외교안보를 쭉 보면은 MB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기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그동안 인수위 차원에서 나왔었는데 인수위 인선이 그대로 외교안보실로 가다 보니까 네. 그 기조가 이어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비서실장은 누군가 어제 몰랐는데 네. 사실은 이미 내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경제 관련 파트의 대부분을 이제 장악하는 구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추경호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요. 예. 김대기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수석 비서관 역시 이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권 간사인데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바가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소위 이제 모피아라고 해가지고 예. 기재부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힘이 세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뭐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좀 힘을 발휘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박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외교 안보 파트에서는 MB 정권 출신의 인사들이 이제 많이 기용이 됐는데 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김태효 이 네네. 1차장 같은 경우에 MB 정권 시절에 이제 대북 강경파로 이제 분류가 됐었다가 안보실 1차장.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의 그 베이징에서의 북한 인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네네. 돈 봉투를 건넸던 사건을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폭로를 하면서 MB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교수를 지내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것들 중에서 논란이 된 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 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래요. 것들도 아마 앞으로 물론 이제 그 뭐 1차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김태호 사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실 인선은 비서관, 수석비서관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임명되면 바로 일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뭐 언론에서 이제 또 이 인사의 특징을 보통 뭐 네. 키워드로 짚잖아요. 쓴 또 쓴 인사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10명 가운데 8명이 네. 이 캠프에 있던 인사거나 아. 인수위
인선이 된 거예요. 인수위원이거나. 다시. 그러니까 또 쓴 사람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써봤던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 그 능력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다 이건데 이번에도 그게 좀 증명이 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 위주로 좀 배치가 됐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김성환 내정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고 또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게 이거는 뭐 동창의 인사 아니냐. 그러니까 친한 사람 위주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충암고 후배에다가 서울법대 후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나이도 우리가 항상 뭐 짚어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김비서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60세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그리고 여성을 보면 비서관급인 이 대변인 한 명뿐인데요. 강인선 인수위 외신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온 거예요. 네.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와서 여성이 한 명이다. 어제 10명 가운데는 서울 태생이 가장 많았고 호남 출신은 없었고 2030 세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내각과 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인수위에서도 계속 이제 천명했던 게 능력 중심으로 이제 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수위에 따르면 능력 중심으로 선발을 했더니 죄다 서울 영남 출신의 5, 60대 남성인 걸로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비판 지점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청와대 조직에 이제 슬림화를 천명을 하면서 인원을 일단 30% 감축을 하겠다. 대통령실 인원의 30% 감축 그리고 수석 비서관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결국 그 공약은 지키지 못하는 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이 지적을 했는데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 인원을 30% 줄이겠다고 했을 때 이걸 기준을 잡는 게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딱 잘라서 30%를 줄인다 못 줄인다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건가? 되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수석비서관 제도에서도 이제 앞에서 짚었던 대로 3개의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긴 했지만 나머지 5개 수석비서관 제도는 이제 그대로 이제 존치하는 걸로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30%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준이 모호하다. 처음에 이제 공약을 내놓은 쪽에서 기준을 답해야 될 문제이겠죠. 이제 보면 지금 당선 이후에 쭉 뭔가 이제 공약이 후퇴하거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에 시원하게 사과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 저건 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에서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다음 주 취임식 그 이후에 국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뭐 바쁜 건 이해가 되고 이제 이 대통령실 이제 인원들이 인선이 됐으니까 아마 불과 한 일주일 남짓 굉장히 바쁘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뭐 줄인 건 또 사실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번 주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전 질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2시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연기된 거죠. 사례조치 미비로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치열했다. 그게 좀 밋밋하게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알려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지금 소화가 된 상황이고 새로운 이슈 없이 새로운 검증 그런 거리가 없이 지금 청문회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간을 미룬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김 빠진 것처럼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드는데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 위주로 나왔습니다. 김앤장 이 거액의 고문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가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거의 송구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받았거나 이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회전문 인사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서 송구하다.
하지만 민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무를 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하던 대로 일을 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포문을 김의겸 의원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제시하던데 자, 임 작가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자체가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았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이제 그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들을 몇 개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당선자의 국정 운영 그 기대감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가 50%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절반에 못 미치는 이제 긍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점,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반영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선이 좋으냐 나쁘냐를 봤을 때는 나쁘다는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여론에는 상당히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안에 시원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여론이 좀 계속 이어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을 좀 미루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을 삼을 수 있는 지금 여론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혹이 새로 제기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원희룡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가 되면서 다른 5명의 후보자, 오늘 총 6명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가지는데 네. 오늘 청문회가 6명이에요? 네. 그 박보균 후보자나 이제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시간을 미뤘더니 우리 박 기자님은 네. 김이 좀 빠진 것 같다. 이 청문회가 치열하지 않다. 그런데 또 임 작가님은 아니다. 국민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에 다른 청문회도 다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시 이제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서 책임론 이게 좀 불거져 있어요. 네. 뭐 그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관료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국부가 결국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이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거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시장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은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마 뭐 론스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마 오후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법인카드 얘기가 나왔는데 2년 동안 그 저희가 오마카세 얘기했던 그 집에서 1,80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있냐. 네네. 그 부분하고 또 이 특정 시점에 뭐 사흘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거기서 간담회를 했다고 돼 있고 돈도 법인카드 결장으로 돼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한 사람이 누구고 누가 갖고 어떤 내용인지 서류를 왜 내지 않느냐. 자료 제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공방이 요소 이어졌었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 원희룡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관련된 건 그때그때마다 다 이게 검증받는 거다.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 자료 제출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그래요.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인사청문회 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은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치악휴게소 부근 3차로에 든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진영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하만 2터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북수원 사이와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 원주분기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여전히 남한산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의혹 여기까지 짚었고 오늘 이제 네. 새로 오전까지 이제 추가 제기된 의혹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에 서울로 이제 출장을 굉장히 좀 자주 왔는데 그 여비를 한 2천여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아니요,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차례 동안? 뭐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에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이제 출장을 했고요. 72차례? 그렇습니다. 2천여만 원의 여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숙박비가 831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전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호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제주도지사로서의 출장이기 때문에 제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도정과 관련된 그 일정을 소화해야 네네. 그게 이제 여비가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보면 개인 일정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된 일정에 이런 여비가 동원된 정황이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이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종편 방송에 이제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출장이라든지 뭐 이제 제주 도정과 상관없이 이제 보수적인 그 행사에 이제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뭐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1,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지금 이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면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카드깡 수법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참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과거의 공직자들에게 많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과연 이게 깔끔하게 쓴 건지 아닌지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오늘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계속 슈퍼위크라고 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장관 후보자들은 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좀 정치적인 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 언제가 일정입니까? 네, 우선 내일은 그 한덕수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이틀이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일.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4명이 내일 인사청문회 받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또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그다음에 6일에 그러니까 5일은 5월 5일이라서 어린이날이라서 쉬고. 그렇습니다. 쉬고 금요일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정황근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무려 15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잡힐 텐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2일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아직은 미정이고. 네,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로 보면은 내일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좀 주목할 부분이고. 그렇죠.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2개 법안이 다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 통과 여부가 남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주 뜨거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날 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딱 찍어놓고 있는 3명의 후보자 빅3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의 첨단에 서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좀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혹 백화점이다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공사 구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3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제대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제 부정 의견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인준을 최대한 이제 미루는 방안으로 일종의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이건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의 이제 표결로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인준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연동 안 한다고 어제 지난주에 진성준 의원은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준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연동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자, 근데 마지막 지금 이슈가 사면이에요. 박 기자님.
사면 단행합니까? 저는 말씀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면 결심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제가 볼 때는 박 그렇게 기자님 보여집니다. 예측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한 10번 하면 한두 번 맞는데 이번 지난번 한번 맞췄기 때문에 맞춘 적이 있죠. 네, 네네. 틀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이제 견제했던 게 뭐냐면 국민 여론, 국민 공감대를 많이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어제 공식 일정 없이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패키지 사면처럼 비춰주고 있잖아요. 전 이게 물론 지지층은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이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건에 묶어서 하는 사면 과연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점 이걸 좀 고민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면을 같이 하다 보면은 뭐 경제계도 그렇고 다른 시민사회 쪽도 그렇고 그쪽 얘기를 다 들어서 많이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결국 사면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는 사면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자, 복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 작가님은요? 이제 박정호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데서 역배라고 하죠. 네. 역배팅. 역으로 배팅해서 세게 먹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위험한 길을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배로 가겠습니다. 정배. 정배로 가면 이제 아마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배당률은 낮지만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사면 조치를 안 할 생각이었다면 이미 주말 동안에 결론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면 그렇습니다. 사면은 없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조금씩 흘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내일 이제 검찰청법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안이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까지 다 통과가 되고 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국무회의를 일단 밀어주십사는 이 분위기가 좀 민주당 내에는 있습니다. 네. 근데 국무회의를 미루려면 원래 이제 보통은 국무회의가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걸 오후로 미룬 것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면 하루 더 밀어서 4일에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다 처리하는 것. 그때 다 처리한다는 거에는 이제 사면 문제까지도 어허.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네. 이제 여의도 정가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면을 처리하려면 그 전에 법무부에서 사면 관련된 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제안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국무회의를 미뤄야 되고 이게 지금 다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의도와 그리고 청와대 물밑에서는 일종의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사면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요일 날 4시에 열려서 4시 반에 통과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일 10시에 열려서 10시 반에 그냥 바로 표결 들어가서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임 작가님 예상은 다음 날 국무회의를 하루 미루어서 여는데 사면도 이날 다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박 기자님은 사면이 없을 가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임 작가님 네. 누구누구 포함돼요? 누구누구요? 네. 아니, 사람도 얘기해야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지난주에 이제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직접 언급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김경수 지사 얘기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로 따지면 오히려 이제 김경수 지사 쪽이 좀 더 길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포함이 될 가능성 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은 지금 이제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론으로 보면 가장 높죠. 가장 높고요. 근데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시킬지 여부일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좀 국민 여론이 갈릴 수가 있고 그러네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도층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내일 국무회의를 좀 오후에 열어주십사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주말 사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나 요청한 적 윤호중 없다.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없다. 그럼 누가 요청한 거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바람결에 있습니다. 날려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갔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혼잣말을 했는데 네네네. 바람결에 날려 청와대 담장을 넘었다. 하하,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진 게, 자, 이른바 지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장면이 뭐 뉴스에 굉장히 이제 이 언성이 거세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물론 그 전에 지금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에 오후에 본회의를 앞두고 그때 의장실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자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막는 거죠. 네, 막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이 두 갈래였어요. 길이 이제 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과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 그 복도가 두 길 방향으로 돼 있었는데 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 그 앞에 맨 앞줄에 여성 의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근데 박병석 의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의 지나가야 되잖아요. 국회 직원들, 방어과 직원들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터야 되니까. 길을 터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이 있었고요. 네네. 뭐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리 가라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네네. 일까지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안으로 들어갔고 회의 시작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뭐 이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단상으로 나왔죠. 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이 앙증맞은 몸, 뭐 구두바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아니 당신의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두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퇴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참 격한 그런 감정으로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삿대질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앙증맞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게 맞냐라는 민주당의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SNS에 아니 삿대질 안 했다. 5손가락 참하게 모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언어 사전에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삿대질은 말다툼할 때 주먹이나 손가락 따위를 상대의 얼굴을 향해 푹푹 내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는데 꼭 손가락질만이 아니라 손가락 손을 내지르면 하나로 하는 정해진 건 아니라고 볼 수가 네, 있는 부분도 네.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하. 특히 앙증맞은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네네.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봐도 매우 깜찍하고 귀엽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게 뭐 주된 의미고 이제 확장이 되면 제격에 어울리지 않거나 너무 작다. 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국회의장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서도 지금 격앙된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국회 윤리특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짧게 민주당에서는 코멘트해 주시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의 키가 작다는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신체 비하 한 것이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묶어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직접 이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고요. 아마도 내일 이 사안도 같이 다뤄지게 될 거로 지금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실에 이제 난입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 삼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뒤에 서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영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193님 광복절 특사 얘기 나왔네. OST인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신청해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으니 립스틱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오, 대단한 선곡이에요. 특사와 마스크 벗는 얘기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자, 9193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눈부시게 시작했지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외밭에서는 신발끈도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몸을 수그리고 오이나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행동은 오이나 참외를 훔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까 오해를 살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오해받기 쉽다는 것을 오해받기 십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상이다를 쉽다와 연결해서 쉽상이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십상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열십자에 항상 상자를 쓰고요. 원래 열 가운데 8이나 9이 그렇다는 뜻의 한자 성어 십상팔구가 주로 얻은 말이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의 확률을 나타내는 십중팔구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맞춤법을 틀리기 쉬운 표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질 때 골아 떨어지다의 첫 음절은 그 밑에 리을 받침과 리을 히읗 받침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리을 히읗 받침을 씁니다. 골아 떨어지다는 몹시 고나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자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밑에 리을 히읗 받침을 쓰는 동사 골타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리을 히읗 받침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중부와 경북 내륙은 대기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강릉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주로 강원 동해안에 집중돼 있고 중부와 경상 내륙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소나기가 차차 확대하면서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동부, 경북 북부, 경북 동부에 5mm 정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저녁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이 18도, 제주가 20도를 가리키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19도, 대전, 부산 20도, 광주와 제주는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은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낮부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21도, 대구 24도, 강릉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은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린이날 목요일은 따뜻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1도, 습도는 34%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 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무역 수지가 3월에 이어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무역 수지는 2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로 차도와 보도가 섞인 곳에서 주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는 보행자가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방해될 땐 우선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1분기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배달 등 음식 서비스 이용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지난주에 열리기로 했지만 파행 끝에 연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2시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자, 제기된 의혹들을 두고 여야의 검증이 치열했는데 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연결해서 상황을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한 후보자의 태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청문회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상세하게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 상당수는 굉장히 역대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몇 배 많은 지금 자료 청구를 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전주의 의원께서 이건 겨울에 산딸기구요라는 꼴이다라는 이런 비유도 네.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과다하다 싶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막상 진행되면서 몇 개의 주제로 좀 압축된 느낌이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총리도 성실하게 후보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시작하자마자 역시 후보자 본인, 특히 배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게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 아니냐 이런 입장 밝혔는데 좀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이게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팔았다 하면은 그림을 판 가격을 신고를 해서 이렇게 세금도 냈습니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기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 선일과 그림을 사준 사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게 또 무슨 다른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총리 후보자가 답변한 것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근데 총리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미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네. 대학교 때 이미 그 국회의장상 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대통령의 어떤 치하를 받았던 그런 기억까지 이제 다 청문회에서 밝혔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실력 있는 이제 서울미대 출신의 작은데 남편 때문에 공직생활 때문에 그걸 못했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언젠가 당시 무역협회장이 그림을 좀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공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판다고 했다는 여러 차례 고사했다는 그런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현장에서 고액받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후에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제 법률 전쟁입니다. 우리가 통상국가 아닙니까? FTA를 여러 나라랑 체결하고 있고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지만 국내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막대한 또 그 국제적인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통상법규, 그다음에 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외국에서 예컨대 투자하는 사람들도 국내법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통상법과의 차이라든가 또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국내 지금 법률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라든가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 이런 법률 서비스보다는 외국의 법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그 법률 서비스 수입액이 한 1조 5천억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1조 6천억 가량 됩니다. 달러입니다. 16억 달러 되고 수입액이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막 10억 달러를 넘어 10억 달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누구나 국무총리도 지내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한미 FTA도 해봤고 미국 대사도 해보고 영어도 잘하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 분이 국내 기업들이나 국제 기업들한테 서비스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총리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총리들이 다 로펌에 가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다수당 대표, 공화당 대표가 또 로펌도 가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크게 국제적인 법률 전쟁이고 또 큰 지식과 이런 통찰력에 관한 경쟁이기 때문에 고위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로펌이라든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국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했다는 점을 오히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그걸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익에 반하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이제 의혹들인데 이 청문회 지켜보기로 하고요. 론스타와 연관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또 오늘 청문회 오전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네. 민주당 의원이 물었고 총리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완전히 총리 후보자가 이걸 론스타를 대행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를 대행해서 의견서를 낸 겁니다. 네네. 그걸 론스타가 발췌 왜곡한 것인데, 그런데 국내에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런 무슨 반응이 있지만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발췌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론스타 쪽에서 그걸 이용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은 자기는 지금 총리 후보자는 갖고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할 수 없지만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 공개하면은 그 내용이 총리 후보자가 어떤 소명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론스타 쪽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단기간에 한 재산이 40억이 불었다든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우리 민주당 청문위원님도 재산이 다 늘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안 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과다한 급여 아니었냐 그러는데 급여가 많으면 또 세금도 많습니다. 제가 납세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한 4억씩 전체 수입이 4억이면 세전 수입이죠. 네네. 그럼 납세 액수가 거의 2억씩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현장 같은 것이 이게 조합형 법무법인인가 법무사무실이 돼가지고요. 네. 이 개인이 쓰는 경비는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 카드도 없고 운전기사 경비도 없고 그냥 이게 나오면 거기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한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공직자의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납세액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 네. 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미뤄져서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네네. 한쪽은 또 좀 김 빠진 청문회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요. 또 그런데 언론 검증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는 올라갔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갤럽 지난 26일, 그렇습니다. 28일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적합하다 30%, 부적합하다 37%. 이런 좀 국민적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참 왜 사실 총리 인준 청문회는 법에 따라서 20일 내에 마쳐야 되거든요. 네. 청문회를 20일 내에 마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21일 날 끝낸 적은 있습니다. 21일째. 왜냐하면은 그 뒤에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또 국회에서 인준 표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네. 그걸 해줘야지만이 첫 단추가 깨지거든요. 차기 내각의 이제 조각도 가능해지고 재청도 가능해지고 정부 출범도 가능해지는데 지금 그게 전부 일주일씩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다음 정부에서도 적대로 되풀이됐으면 안 될 문제인데
그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누적되면은 그런 또 가랑비에 옷 젖는 효과 같은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신 분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민주당 때 많이 하시고 우리 당 때 고위공직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사를 하신 적은 있지만, 근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아주 미정유의 위기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 물가, 금리 다 급등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다 망가져 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새로운 통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고, 정말 악재는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악재가 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비유하는데, 이걸 헤쳐나갈 총리 후보자, 더구나 책임 총리급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택하다 보니까 초당파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경험 있는 사람, 왜 우리 정부라고, 왜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좀 젊은 사람을 발탁하고, 또 이번 선거에 또 공로가 있거나 우리 당의 사람을 발탁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이 처한 국가적인 상황이, 국내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심지어 국제신용평가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이미 지난 2월 달에 우리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 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저도 깜짝 놀랄 답변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신용등급 평가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00조나 넘는 국가 채무를 늘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채무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상 환경, 국내외 환경, 더구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이럴 때 경험 있고 능력 있고 하는 분을 발탁해서 초당파적인 내각을 꾸리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해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무슨 이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분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부정한 일을 해서 이해 상충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면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째 연기되면서 언론의 보도는 계속 눈처럼 쌓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총리 후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왜 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또 우리 새로운 정부의 첫 책임 총리여서 발탁된 신 같으냐, 지금 국가적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정말 미정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그런 문제에서 저도 사실은 공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소명감을 가지고 배우고 그동안 생각했고 또 쌓아왔던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큰 범죄가 될 만한 일이고 이해 상충이 될 일이라면 절대로 이분을 총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전 총리 인준 청문회 때 다 부인 문제 같은 경우 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정보의 문제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서 양해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억울해 하고. 그런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또 시각과 입장은 다르다 보니까,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과연 이제 인준 통과가 될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 김부겸 총리가 재청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부겸 총리도 참 바라시지 않을 사태고 아마 민주당에서 과연 그런 사태까지 바라는 것인가? 그건 새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 당선인과 또 새 정부 출범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리 인준 청문회를, 오늘 인준 청문회를 쭉 지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의혹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이다라는 아마 인식을 가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책임 총리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총리 후보자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좀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수당의 이 표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청문 일정을 늦추는 것이 부당함에도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개발 표기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일단 내일 청문회 하고요. 이번 네네. 주에서 다음 주까지 청문회가 쭉 이어지니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자, 네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상황을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말씀 여기까지 불러주십시오.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남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 네. 자,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네, 최 교수님 항상 영희 시대를 부르짖는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이 오늘 긴급한 일정이 있어요. 네. 변호사시니까 재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방에. 그래서 같은 변호사지만 노영희가 아닌 다른 분.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 양지열 변호사님이 노영희 변호사님에게 좀 완벽 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죠? 저는 최 교수님 랩 감상하러 왔어요. 아, 랩. 네. 직관하러. 방청객? 네, 방청객. 아, 이거 시사본부 최초의 방청객인데요. 네. 너무 비싼 방청객 아닙니까? 먼데이 특별 게스트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됩니다. 일기 내각 인사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긴박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조금 전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책임 총리급으로.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자, 없죠. 그럼 일단 최 교수님. 예.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의혹이 있습니까? 뭐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오전에. 사실 나오면서 양재열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양 변호사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다른 방송에? 네, 다른 방송에서. 오늘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르게 해주세요. 지워졌어요, 머릿속에. 네, 오케이. 리셋을 잘 정리해 줄 거예요. 리셋을 했어? 론스타 관련해서 본인이 냈던 서면 서면서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관계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네. 서면서를 냈다고 하면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한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양 변호사가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가 엿보이는 내용이어서 네.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서면서를 냈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관이호 관련해서 김현장 갔다가 또 공직에 왔다가 김현장 갔다 공직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이해충돌이 과연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부인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특혜를 그러니까 남편 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런 특혜를 받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자료 제출 때문에 오전에도 계속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부인 관련된 거는 거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려면 무슨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면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떳떳하면 자료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본인이 외교통상 업무에 근무를 하시면서 외국 그 회사들이 월세로 이제 들어와서 하시고 본인의 집을 임대수 6억 얼마에 이제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처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까면 깔수록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 이 의혹들을 다 해소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여론도 보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저는 인준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류가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부인 문제는 서울미대를 나와서 젊은 시절 상도 많이 탔고 실력 있는 화가인데 공직자의 남편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다가 뒤늦게 활동 시작했는데 그림을 사간 사람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들이었고 지금 론스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 한덕수 후보자가 오늘 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자신은 론스타 쪽을 대변한 적이 없다. 국가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했대요. 근데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론스타 이제 국제 투기 자본이 네. 우리 이제 IMF를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행을 먹었다가 은행을 외환은행을 사실 샀었잖아요. 싸게 샀다 비싸게 팔았죠. 그리고 그걸 2007년, 2008년에도 한번 팔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외환은행과 관련된 이 주가와 관련된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아니 지금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팔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이 지금 중단이 됐고 네. 그 이후에 매각을 하긴 했어요. 했죠. 근데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 게 뭐냐면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에 못 팔게 하는 바람에 파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국제 분쟁을 제기를 해왔어요.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줄었다. 예. 그래서 무려 그게 얼마냐면 5조 7천억 원을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배상해라. 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론스타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자칫 잘못하면 5조 7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게 지금 국제재판소에 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라서 다들 론스타 그러면 옛날 얘기가 아니야? 근데 현재 진행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 교수님이 지적한 건 뭐냐면 그 재판이 진행 중에 2014년도에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때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 후보자가 론스타 측에 유리한 답변서를 내줬다. 근데 그 답변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약간 국수적이다.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좀 상황이 이렇게 좀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들리잖아요. 이거 들리면 그런 내용들을 써서 냈다라고 이해식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도 하고 네네네. 전체 글에서 한 부분만 똑 떼서 그것만 문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그냥 말로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취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 답변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였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송 중에 서류라서 론스타 측에서는 우리는 소송 서류라서 못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덕수 후보자의 보여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네요.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5조 원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뭐 통상 전문가, 공직자,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으로서 정말 오늘 청문회 답변처럼 본인이 우리 국가 입장을 대변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고민은 뭐냐면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한 게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이에요. 그럼 김앤장이 고문인데 국가 이익을 대변하려면 론스타가 거기 서면을 냈겠습니까? 궁금함이 또 있네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기도 하고 일단 또 이 문제는 그때 당시 매각을 추진했을 때 좌절됐을 때 2007년 2008년들이 또 그때 총리로 지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이니까 이것도 있고요. 또 이게 론스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했어요. 살 때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 관련 규정상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 은행을 못 사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또 예외를 줄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 추경호 후보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지명된 후보들 중에 총리하고 또 기재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론스타라고 하는 우리 정말 사실 우리 경제의 악몽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시 지금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또 이 새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끌어갈 분들이란 말이죠. 자,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전 청문회 상황을 좀 최 교수님 한마디로
한 방이 없었다고들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의혹은 있는데 의혹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비교해봐서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의혹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부풀릴 수밖에 없다 보니 네. 공격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의혹만 계속 나열하면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은. 그렇죠. 근데 뭐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0억이 늘어서 네. 야, 이게 정관이유 아니면 이렇게 많이 늘겠어? 그랬더니 조금 전 최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오른 거하고 직접 그 현금으로 받으신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어쨌든 같은데. 20억의 이 재산이 재산이 이제 2배 정도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난 부분도 재산 늘어난 거는 이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게 5년 가까이 이 개인 카드하고 배우자도 카드를 안 쓰셔서 현금만 쓰셨죠. 굉장히 알뜰하신 거잖아요. 그 알뜰하신 건지 정말로 아예 본인이 수입에서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그냥 재산으로 늘어난 건지 이건 확인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도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건 그런 대목이긴 해요. 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렇죠. 납부내역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예. 과세증명 같은 거 다 내야 될 그러니까 텐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제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많은 거 걸러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사용 이런 건 그냥 전화 ARS 한 통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른 것들도 본인이 안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내주세요라고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너무 많이 요구한다. 말이 그냥 서로 막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필요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동의만 해주면 언제든지 금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공단이든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받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게 미동의. 그렇죠. 그리고 아니 고문으로 일했다는데 그 김현장에서 보내온 거 2장짜리 A4 2장짜리 보셨죠? 회의 4번 했다고. 간담회 4번. 네. 간담회 4번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게 그게 전부라고 하면 그럼 더 디테일하게 뭐 제공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소명을 안 하고 그래요. 2장짜리 냈는데 4번 회의했는데 간담회 4번 했는데 20억을 받았다 이러면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이 시간에 한덕수 후보자에게만 집중하기에는 오늘만 많죠. 지금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카드 얘기하셨으니까 좋아요. 한덕수 후보자의 카드 내역은 내일까지 이제 이틀이니까 지켜보기로 하는데 오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 계속 나와요. 최 교수님 좀 의아한 부분 있습니까? 의아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많아요. 사실은 이 고급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점심값이 7만여 원. 네네네. 저녁값이 10여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식사를 했는데 14명, 뭐 12명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이제 소위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공직자가 만약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소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갖고 그때 또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테이블을 쪼개기 해서 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식당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돼 있대요. 8명인가요? 4명입니다. 4명인가? 한 테이블에. 4인실인데. 근데 어떻게 14명, 15명이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을 같은 시간대에. 그것도 논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 그러니까 도지사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총무처 법인카드가 써졌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인가? 근데 그 총무과는 또 왜 거기 가서 또 그러면 회의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사실은. 그 고급 식당에 가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 시청이나 도청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같이 또 사용된, 같은 날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 그럼 이건 법인카드를 일부러 좀 쪼개기 해서 썼고 인원을 좀 할당하기 위해서 3만 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기업도 아니고.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로 굳이 그 점심이 7만 5천 원 되는 데를 가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거기에 또 해명도 차라리 저는 뭐 정말 그렇게 중요한 분들 모실 수밖에 없는 회의가 많았다라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반대 서명 해명을 내놓은 게 2만 원짜리도 있다. 2만 원짜리 메뉴도 있다. 그때 또 반대쪽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거 2만 원짜리는 비싼 걸 시켜야 서비스 걸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단품으로 시킬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놈에게 무슨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왜 그리고 또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거기를 가셨는데 총무과 같은 일반 그러니까 저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이 일반 관리부서에서 그런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가요? 근데 왜 하필 지사님 갔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거기를 가셨는지 그것도 되게 이상하네요. 지사님이 가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따라가서 먹었나? 다 못 들어가요. 그 숫자가. 다 못 들어가 방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너무 슬픈 게요. 네. 저희 일부에 매일 나오는 박정호 기자가 오마카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니까 자주 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아이고. 오마카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알려진 거고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음식에 원래는 일본에서는 네. 자, 주방장이 주는 대로 내놓는. 양변님이 미식가인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른바 검수완박. 지금 토요일 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은 통과가 됐고 지금 내일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두 번째 법안까지 다 처리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 네. 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발목으로 찼어! 누가 찼어! 저 선배님 발목으로 찼어! 와! 야, 이씨! 뭘 진작이야! 야, 사람 치고 가! 이 X들아! 예스! 야! 야! 이렇지 있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많은 범죄가 있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 아닌가. 진성준 의원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처음 손가락질 받았어요, 어제. 사과하세요!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아수라장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사람이 죽어가 이렇게 절규하는 건 이제 김웅 의원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면서 삿대질이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오가고 있고 지금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진성준 의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라 사과해라. 이수진 민주당 또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다 묶어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동물국회 하지 말자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또. 동물국회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이런 막말에 가까운 말들도 하고 서로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못 가게 다 막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국회 이제 경호팀들이 그거 뚫고 나가게 하도록 한 거죠. 여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70 되시는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물론 손을 5손가락을 다 했다고 하지만 삿대질 아까 김영동 의원 삿대질 한다고 뭐라 하시던데 배현진 의원이 과연 그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일부에 이제 국어사전적 정의했습니다. 삿대질을 보니까 주먹이나 손가락을 상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것. 그게 4개든 하나든 똑같은 거잖아요. 참하게 모았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피켓을 든다거나. 그런 방식을 하려고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그걸 방해하는 행동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검찰이 본인들과 관계된 일이라 이걸 고소하더라도 처벌을 제대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은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성 의원이 어쨌든 구두에 발이 밟혀서 병원까지 갔고 물리력으로 우리를 몰아내다가 폭력 사태 벌어진 거 아니냐. 변호사시니까 쌍방폭행 문제도 있고 한데 누구 잘못은 일방적입니까? 잘못이란 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2일이었죠. 이미 뭐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다가 그리고 의원총회까지 다 통과가 됐다가 네네.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전에 사실 민주당에서 약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얘기를 네네. 민주당이 듣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덜컥 합의해 줬냐라는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마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것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필리버스터라든 뭐라든지 간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네.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과거에 합의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마치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모습들을 연출해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해요. 이 씁쓸하다. 모습이 정말로.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될 만큼의 그런 것들이면 안 맞잖아요. 합의를 해준 거랑도 안 맞고 합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과연 그럴 만한 사안인가를 네.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제 뭐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셨던 네네. 분이고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애초에 동의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제 정치적 반대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건데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자, 강한 저항의 모습이 좀 연출되다 보니 이런 무리수도 발생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자, 제가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힘은 이게 과실이 합의했다 파기한 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자, 민주당이 계속 부정적인 좀 여론이 높아졌던 건 뭐냐면 이 민영배 의원 탈당 무소속 안건 심사위에 사보임. 양양자 의원을 넣었는데 반대 의견이니까 뺐어요. 그 민주당은 왜 의원의 의사타진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했다가 또 꼼수를 쓰느냐는 비판이 하나 있었고 지금 이제 회기 쪼개기도 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쌍방의 문제가 계속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비판받을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건 조정 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가는 거 이건 뭐 비판할 수 있죠. 뭐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준 부분이에요. 합의해주고 그걸 그냥 원내대표 합의하고 의총에서 바뀌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의총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총에 추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걸 없던 일로 해버리면 그거는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국회 합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명히 독립돼 있는데 각자의 역할하고 견제, 균형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기관이. 그런데 뭐 확인된 건 없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하고 그 전화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바뀌고 윤석열 당선인 태도 처음에는 존중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럼 국민들이 그걸 과연 어떻게 볼까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 본인이 중재안을 내서 양쪽이 합의를 하고 아름다운 모습 다 보여줬잖아요. 사진까지 찍고 사인까지 다 하고 양당의 추인까지 다 받고 그럼 국회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파기한 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분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만 서로 그럼에도 잘못이 불구하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저는 이건 명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까 양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도 어찌 보면요 지지자들을 보라고 하는 행동으로 저는 보여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합의를 안 했겠죠. 뭐로 합의를 했겠어요.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지지자들의 비난이 있을 것 같고 이러니 그걸 좀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결국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국민투표안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는데 자 이번 주 들어와선 이슈가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내일 본회의 예정돼 있고 오전 10시인데 뭐 빠른 시간 내에 표결 붙여서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된다면 공교롭게 내일이 국무회의 날이잖아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근데 원래 국무회의가 오전에 열리잖아요. 자, 양 변호사님 내일 국회 처리하고 국무회의 통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일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10시쯤에 상정을 하면 오전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 자체는 뭐 금방이죠. 한 3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표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기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졌었고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서 공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회의를 보통 오전에 하는 건 맞는데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라고 명시된 건 없어요. 편의상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나라 일이니까 일찍 하자라고 해서 오전에 헤어졌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다시 오후에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퇴임 전이긴 하지만 국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기다렸다 국무회의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오후에 열 수 있다. 오후에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되면 임시국무회의도 가능하잖아요. 다음 날 연다든가.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주재를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은 본인 직접 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아마 열어서 공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무회의에 좀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쫙 깔렸는데 그다음에 누가 그러면 그랬더니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런 연락한 바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 절대 그런 연락 안 했다. 이게 뭔가 또 그런 연락을 청와대에 했다 그러면 조율의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누가 연락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연락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만 나온 거잖아요. 그걸 뭐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그냥 알아서 조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양 변호사 얘기한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면이에요. 만약에 사면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 중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촉박합니다. 그럼 만약 사면을 결정하면 그것도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두 건을 하기 위해서 각각 국무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두 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일날 국무회의 하기로 원래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목요일날. 근데 그거를 연기해서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연기해서 뒤에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안건을 함께 올려서 통과시키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이 만약 결정되게 되면 그 사면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내일 오후에 하느냐 아니면 다음 날인 4일날 하느냐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교롭게 목요일 휴일이라 금요일 6일날 하느냐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 교수님은 사면까지도 함께 갈 것이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사면에 요거 궁금한데 누가 포함됩니까? 한다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누가 되냐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고. 빙의해 주세요. 대통령도 고민하고 계신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는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고 사면을 한다라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정경식 교수가 들어갈 것이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석방 중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임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등기 임원도 안 되고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뭔가 좀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면 복권을 시켜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폭을 넓게 갈 것이냐 그렇게 아마 가지고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게 반대 여론 높은데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있다도 명분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어쨌든 그 본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매듭을 풀고 가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국민들도 물론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대 여론이 높지만 찬성한 여론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본인이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이 노영희 변호사님의 뭐 열혈 팬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럼 양 변호사님이 다음에 그 못 드셨던 오마카세 한번 사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먼데이 최진봉 교수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드시고 싶은 거 골라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리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아니. 아니, 머리를 내리시고 까만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이 중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낮 12시 30분쯤에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8층 주상 복합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16명이 매몰된 상태고요. 네. 여전히 39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7명만 구조가 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사고 현장과 가까운 창사의학원, 의대 학생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무장경찰 등 모두 700여 명이 투입돼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붕괴 건물은 2층은 식당이고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가 민박집이고 7층과 8층이 가정집으로 사용이 돼 왔는데 이 사고 건물 당초 6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2018년에 8층으로 증축이 됐고요. 입주자에 의한 구조 변경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그 주민이 건축업자를 고용을 해서 지은 주민 자가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창사시 공항국은 사고 직후에 건물주를 비롯해서 사고 건물에 대해서 허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발부한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형사 구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제 개조하거나 증축하려면 어느 나라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허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또 받아준 공무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 붕괴가 된 건데 근데 최근 중국에서 이런 사고들이 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이번에 이제 붕괴된 건물처럼 전문가 설계를 거치지 않은 자가 건축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 거론돼 왔고요. 결국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에 이 불법 건축물은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뒤에 한 해 동안에만 하이난, 윈난 등 대도시의 무허가 아파트 수십 동이 통째로 철거되는 등 불법 건축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주민 자가 건축물의 안전 위험성을 조사해서 부실 시공 및 무단 구조 변경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앞서서 지난 18일에도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호텔 수영장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고요. 또 지난 1월 충칭에서는 갑자기 식당 건물이 가스 폭발로 무너져서 1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고요. 지난해 7월에는 장쑤성 수저우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되던 호텔이 붕괴하면서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도 푸젠성의 한 호텔 건물이 무너져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건물들 모두 불법 건축이 문제였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시민들을 덮치거나 혹은 이제 새로 신축하던 건물이 무너진 사례는 있지만 이거는 뭐 신축이나 철거고 과거에는 뭐 삼풍백화점 또는 뭐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이런 또 아픔이 있었는데 자 중국도 빨리 이런 좀 난관을 극복하기를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미국 하원이 지난달 2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라든지 또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500만 달러, 약 6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산 압류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압류된 자산은
자산을 유동화한 뒤에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또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근데 이 법안은 사실 권고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상원에서 또다시 이걸 진짜 입법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백히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압류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게다가 이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과 수사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따라서 뭐 이 돈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리겠다. 이것도 가능한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백악관 집계에 따르면 지금 EU 회원국은 지금까지 70억 달러의 선박과 헬리콥터,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약 37조 8,900억 원이 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야, 37조 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유동화해서 쓸 수 있게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전쟁에 쓰는 무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적의 돈을 뺏어서 그렇죠. 이제 오히려 그걸 쓰겠다. 자, 그런데 러시아 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도 사실 다국적 기업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기업들 거의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니까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의장 역시 그럼 우리는 못 하겠느냐. 러시아 발전을 위해서 러시아 내에 있는 서방 자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자산 회수를 제한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증시 폭락을 제한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도 금지했고요. 자금의 외부 유출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방 경제 제재에 맞서서 비우호국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총 48개 나라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의 모든 매장의 일시적 폐쇄를 발표한 지 불과 4일 만에 러시아 내 회사가 맥도날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 출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 빠져나갔는데 뭐 로도날드 이런 걸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금 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진 않겠다. 점점 일은 꼬이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공급망이 다 망가졌다.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다. 유가, 뭐 천연가스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식량 가격 폭등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먹는 기름. 이 식용유 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농장의 노동력 부족과 남미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그리고 바이오 연료 산업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곡물 가격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데다가 또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전 세계 식물성 기름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팜유의 전체 공급 중 55%가 인도네시아고요. 30%를 말레이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식용유 가격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23%가 올랐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유 사재기 현상 그리고 뭐 영국, 스페인, 그리스, 터키, 벨기에 등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반구의 추수기인 가을이 되면 식용유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 이제 봄인데 가을까지는 몇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바라기 씨유의 전 세계 50% 공급을 우크라이나가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팜유의 50%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이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을 스스로 왜 중단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식용유 가격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인도네시아 내의 생산 유통업체들이 내수로 푸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단 말이죠. 가격도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서 식용유 파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내수시장 공급 의무제와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지만 유통업자들이 전혀 따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6일부터는 식용유 원료인 팜올레인 수출이 금지가 됐고요. 28일부터는 팜유, 원유까지 모두 수출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을 수출항에 배치해서 팜유 제품의 선적과 출항까지 막으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중국에서 돼지고기만큼이나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식용유 가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면, 과자, 초콜릿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회사들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어차피 인도네시아도 무역 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내수가 부족해서 수출을 막는 상황. 네. 참 이런 아이러니들이 자꾸 생긴다는 게 놀라운 일이네요. 자, 오늘도 놀라운 뉴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청취자 2196, 2202, 5345, 0164, 7119, 5566님입니다. 소소한 저희의 간식이지만 만나게 드시고 기운 내시는 오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전국의 분수령입니다. 저는 12시 20분에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